정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손끝으로 유리창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손등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죠. 저 멀리 보이는 과수원 언덕에 빨간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40해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흙 냄새, 농약 냄새, 사과 향기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해질 무렵까지 땀 흘리던 날들이었죠. 여보, 시청에서 전화 왔어. 남편 노식이 수화기를 든 채 손짓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죠. 정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믹스커피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믹스커피 사연 시작합니다. 노식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주름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도로 확장 보상금이래. 평당 500만 원씩? 정수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0평이면 100억 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만져본 돈 중 가장 큰 금액이 10,000원짜리 5장이었던 여자였죠. 손이 저절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지? 노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기쁨보다 불안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죠. 아들들에게 집도 사주고 손주들 학비도 대주고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닷새 후 장남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45살 민호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헤어젤을 바른 머리카락이 번들거렸고 가죽 구두는 현관에서부터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죠.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서 있었고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가 있었죠. 웃는 것 같으면서도 웃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편히 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정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해주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옆에 앉은 노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야, 그런데 말이다. 노식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돈은 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혹시 모르니까 서류 하나 써두자. 효도 계약서 같은 거.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꿈틀거렸고 턱 근육이 실룩거렸죠.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믿으시는 거죠? 민호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렸죠. 정수는 황급히 손을 내밀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를 써? 민호가 섭섭하잖아. 노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식지 않았죠. 그날 밤 노식은 서랍 깊숙한 곳에 흰 봉투를 넣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등이 유난히 굽어 보였죠. 일주일 뒤 차남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41살 도윤은 형과 달리 수수한 청바지에 면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형 말 조심하세요. 요즘 사업이 안 좋대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이 형을 그렇게 몰아붙이면 쓰나. 내 형은 그래도 맞이잖니.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정수는 그날도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의 경고와 작은 아들의 우려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자식이었으니까요.
이사 트럭이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수는 창문 너머로 펼쳐진 고층 건물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목이 뒤로 꺾일 만큼 높았죠. 서울 근교 신도시였습니다. 과수원에서 보던 하늘과는 달랐어요.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네모났고 공기는 매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며느리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42살 서연은 화장이 짙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이 햇빛에 번들거렸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정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노식은 말없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첫 한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민호는 매일 저녁 귀한 과일을 사왔습니다. 멜론, 샤인머스켓, 망고까지. 시골에서는 이름도 못 들어본 것들이었죠. 서연은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이제 편히만 사시면 돼요. 손자 우진도 학교 갔다 오면 정순의 방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12살 우진은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수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호가 저녁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는 2개나 풀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죠. 어머니,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노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거래처가 부도났어요. 자금이 막혔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는 숨이 막혔어요. 아들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1억만. 딱 1억만요. 정수는 고개를 돌려 노식을 봤습니다. 남편의 턱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민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알았다. 이번만이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노식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서연이 약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새 제품으로 바꿨어요. 이게 더 좋대요. 약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포장지 색깔도 크기도 달랐어요. 정수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끝이 찌릿했죠. 이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의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고맙구나. 정수는 약을 받아들었어요. 그날부터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어지러웠어요. 일어서려고 하면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죠. 화장실 가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상해요. 정순이 노식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민호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잖아요. 노식이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아, 내 엄마가 뭐라고.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제가 모시고 병원 갈게요. 병원에서 의사가 약병을 살펴봤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 약 혈압약이 아닌데요. 수면제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약을 섞어 드신 것 같아요. 요즘 깜빡깜빡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 백미러로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닷새 후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막혔어요. 형님, 어머니 좀 뵙겠습니다. 지금 주무신다. 치매 오셔서 정신이 없어. 민호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윤이 발로 문을 막았어요. 형님,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할 게 뭐 있어. 어머니 편히 모시고 있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윤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치매 진단서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세요. 경찰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봤어요. 정순은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약 때문이었어요. 혀가 굳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경찰이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이불을 적시며 울었습니다. 옆에서 노식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미안해. 내가 계약서를 썼어야 했어. 노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구급차가 왔지만 민호가 타는 것을 막았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정수는 뒷좌석에서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노식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손자 우진이 복도 끝에서 정순을 보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장례식장 문패에 노식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액자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정순에게는 원망처럼 느껴졌죠.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장례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민호가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 다가왔습니다.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정순의 통장이었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정리할 게 많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손이 정순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장례도 제가 치렀잖아요. 서연이 옆에서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 숫자판이 떠 있었어요. 어머니, 빨리요. 사람들 기다립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민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이 쓰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사이에 흰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쓴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효도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아들이 부모를 모시되 재산은 부모 사후에 분할한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종이를 가슴에 품었어요.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틀 후 밤, 우진이 정순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12살 손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우진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공책을 찢은 종이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요. 정수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자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 무서워요. 엄마가 이상해요. 정순이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진의 등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 정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남편의 계약서와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어디 가세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화장은 지워지지 않은 채였어요. 마스카라가 번져 눈밑이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해. 여기가 집이잖아요. 서연이 정순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순이 뿌리쳤어요. 둘이 현관에서 밀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슬리퍼가 벗겨졌어요. 서연의 손톱이 정순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피가 흘렀죠. 정순이 비틀거리다 신발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정순을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겼어요. 딸깍 소리가 무섭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경찰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진이 몰래 문자를 보낸 것이었어요. 민호가 현관문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좀 뵙겠습니다. 어머니 주무십니다. 치매라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해서 문 잠갔어요. 경찰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순의 방문에는 바깥쪽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경찰이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공기가 탁했습니다. 정순이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마에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달려가 정순을 안았습니다. 정순의 입술이 갈라져 있었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신 것 같았죠. 경찰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상한 반찬들 뿐이었어요. 곰팡이가 핀 김치통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치매라서 치매 환자를 이렇게 방치했단 말입니까? 그때 우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정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늙은 것이 밥값도 못한다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서연이 약병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진이 몰래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동영상들 뭡니까? 경찰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몰라요. 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정수는 도윤의 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피검사를 했어요. 1시간 후 의사가 진단서를 들고 왔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장기 복용 흔적도 있고요.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계약서를 쓰자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함께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손자가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방 속 흰 봉투를 꺼내 꼭 쥐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싸워야 할 때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10층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과수원이 있던 고향이 어디쯤일까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흰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남긴 계약서 초안입니다. 변호사가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입술을 실룩거리며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도 계약 위반이 명확하네요.
증여 취소 소송 가능합니다. 정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죠. 큰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도윤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일주일 후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민호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갔어요. 그날 저녁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죠. 이 새끼야, 내가 감히 형을 고소해. 핸드폰 너머로 민호의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도윤이 핸드폰을 귀에서 떼었습니다. 정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형님이 한 짓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부모 모신 게 죄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나무 의자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피고석에 앉았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턱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 밑은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죠. 정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까만 정장 차림이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어머님이 치매가 오셔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어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거짓이라는 걸.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위조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진단서는 발급된 적이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증인석 난간을 꽉 붙잡았어요. 다음으로 우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12살 손자는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엄마가 약도 바꿨어요. 어떻게 알았니?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 찍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욕하고 할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바꾸는 것도 봤어요. 영상이 법정에 틀어졌습니다. 화면 속 서연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늙은 것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재판이 끝난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의 건설자재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어요. 세금 체납액만 3억 원이었습니다. 거래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건도 5건이나 됐죠. 민호는 정순의 돈으로 빚을 막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2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순이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효도 계약 위반 및 증여, 부당이득을 인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재산 전액을 반환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윤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민호가 피고석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죠. 한 달 뒤 민호의 집과 사업체가 압류됐습니다. 파산 선고가 떨어졌어요. 서연은 이혼 서류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민호는 원룸으로 쫓겨났어요.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정수는 도윤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층짜리 낮은 건물이었어요.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우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정순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무거웠어요. 큰아들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었어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어요.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기도 했죠.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믿음이 끊기면 남이 된다.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서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평온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